네, 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눈에 띄는 정치권 소식을 속 시원한 평론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 정가 이슈. 오늘은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봬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벚꽃 엔딩 위드 레인인 상황인데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주간 정치평론 정가 이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험난해 보이고요. 특히 박영선, 김현철 장관에 대한 임명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 청와대 앞에 가서 긴급 의총을 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서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박영선 그리고 김현철 두 후보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한 바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임명장을 수여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통해서 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1야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의총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런 적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만나자라고 가서 면담 신청을 한 대표도 있고요. 각 당이 그동안에 역대로 본다라고 하면 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인사 문제는 저는 보수건 진보건 할 거 없이 역대 정부가 모두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역대 정부가 항상 주장해 왔던 것은 결국 이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강행하는 일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개헌 당시에 개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의회에 국회에 인준권을 줘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가 인준권이 없으면서 청문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항상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로서 본다라고 하면 아니 못 미치는데 왜 임명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좀 제도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면 결국 헌법에 인준권을 국회가 가지는 것으로 좀 처방을 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을 좀 비교해 보면요.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의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의 모든 인사에 대해서 의회가 인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권을 의회와 대통령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너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필 또 지금이 그 4월 임시국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산적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라든가 특히 이제 조국 수석의 사퇴 같은 것들 요구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회를 좀 풀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일정 정도의 응답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응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봄에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 혹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 하루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정치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조차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역대 정부가 항상 또 임기 한 2년 차가 지나고 나면 예외 없이 하는 얘기가 밀리면 더 밀린다. 절대로 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 정부가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도 예외 없이 또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고 절대 야당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과거를 비춰본다라고 하면 예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역대 정부가 또 항상 해온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 국회를 심판해달라.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위 수보회의에서 국회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역대 정부를 보면 또 예외 없이 임기 2년 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국회가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심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뭐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애초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이 이제 그 낙마한 장관 후보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진 뭐 철회를 한 분도 계시고, 지명 철회가 된 분이 있고, 네. 본인이 이제 그만둔 분도 계시는데, 이 국토부 과기부 두 장관은 새로 교체가 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유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뭐 얼마나 오랫동안 유임될 것인가 이것은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뭐 장기간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시당초 인사가 왜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요. 2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연말쯤 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처방으로 나온 것이 분위기를 쇄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청와대 인사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각의 행정부의 인사 개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봐서 이 인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는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인사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또 인사 문제를 들고 나오기가 청와대로서는 별로 뭐 쉽지 않고 오히려 껄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2번째 요인은 이 인사를 하는 요인은 결국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장관들을 돌려보내겠다.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하나의 명분이었는데요. 사실 선거가 1년 남았고요. 그러나 또 실제 선거를 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1년 전에 돌아가서 지역구를 계속 도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상당 기간 유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다룰 내용이 많은데 좀 바삐 가겠습니다. 네. 김민정 경희대 교수와 함께 정가 이슈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의 원내 교섭단체 재구성 여부 여기에 대한 끝장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석이 창원 성산에서 얻었기 때문에 교섭단체 요건은 되거든요. 그런데 교섭단체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민주평화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데요. 네. 바로 선거 전만 해도 그야말로 정의당이 한석을 추가하면 교섭단체로 가지 않을까.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평화당의 생각은 조금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교섭단체가 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고보조 배분에 있어서도 이 배분 포뮬라가 교섭단체에 유리하기 때문에 좋고요. 또 원내 어젠다 설정하는 데도 참여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원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민주평화당으로서는 굉장히 4.3 재보선이 희망적인 사인을 줬습니다. 예. 전주에서 기초의원 그렇죠. 당선이 되었고요. 이것은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은 호남에서 성산이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내년 4월 총선에 네, 그렇습니다.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내년 4월에 어떤 노선에서 뛰겠는가를 본다라고 하면 현 정부보다는 보수적인 노선에서 뛸 것이고 그 보수적인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너무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또 52시간제라든지 이런 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훨씬 보수적인 노선에서 뛸 것이라고 아마 예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당장 있겠죠. 앞에 있는 것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계산이 들어오는 변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호남에서 민주평화당이 선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호남 의원들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과거 국민의당 출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의원들의 경우에는 결국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호남에서의 야당으로 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평당과 호남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 간의 재결합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계산에 의미 있는 것이 손학규 대표의 거취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지금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를 떠나라.
뭐 지금 대표직을 놔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손학규 대표의 노선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연찬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나는 경제는 보수지만 대북 정책은 진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좋은 노선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호남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과 굉장히 정치 노선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이 노선을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들을 했습니다만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손학규 대표가 오히려 치어리더 역할을 했지요. 이 손학규 대표가 치어리더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보수 의원들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제4.3 재보선에서 어쨌든 좋지 못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선의 싸움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뭐 여의도는 총선 체제로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이 계속 존재할지에 대한 좀 궁금증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국민의당 출신의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민주평화당과 함께 연합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거취를 표명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아마 본인도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바른미래당에 있어서의 분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 또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계산들도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바른미래당이 왜 출범하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예.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역정당의 성격을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정당에서 벗어나서 전국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소위 지역구도를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박지원 의원 등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임기 초에는 지금은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보냈던 것과 달리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른미래당을 만든 또 하나의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그 문제는 아마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소위 국민의당계에서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호남 의원들과 비호남 의원들 간에 있어서 혹은 호남 의원들과 또 지지자들 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런 가운데 과연 어느 입장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난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분당이 현실화되고 만약에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현실화되고 바른정당 출신들이 이제 자유한국당 쪽으로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당 출신들이 민주평화당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판단하세요? 저는 뭐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사실 민주평화당은 빨리 바른미래당에 있는 국민의당계가 전 국민의당계가 와서 좀 교섭단체도 만들고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당의 이합 집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본인들은 뭐 이합 집산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합 집산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거가 있기 한 서너 달 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미리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선거 이후도 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해서 정당의 이합 집산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흔히 봐왔던 장면들이다. 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 규칙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뭐 어느 학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바른미래당의 분당은 없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으로 쭉 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치는 생물이다가 여기서 또 검증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주간 정가 이슈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